저는 기자일, 그러니까 경제랑 산업 쪽에서 이제 기자 취재 보도를 계속 하다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성균관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를 거기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무엇인지를 조금 맛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챗봇 프로젝트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언론에 지금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게 지금 여기에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 미디어 산업 같은 이종업계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 언론의 어떤 사회적 쓸모가 무엇인가요? 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언론계에서는 AI 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면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앞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대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지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인쇄술, 그다음에 TV, 라디오 이런 기술과 함께 미디어 산업이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라이프지 1950년에 미국에서 나온 라이프지의 다저스와 야키스의 게임을 구현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얼굴에 눈 다 하나가 다 모여 있잖아요. 이거는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고,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광범위하게 도달했고, 그다음에 보이고 싶은 사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끔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위계 설정 기능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2000년, 그러니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보를 뉴스, 신문, TV 이런 데서 많이들 보고 계시진 않고 이미 굉장히 많은 정보 채널도 갖고 계시죠. 저는 링크트인 여기에서 얀 누픈 이런 사람들이 직접 올리는 그 포스팅을 보면서 이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불가능했었고 이제는 개인이 미디어가 되는 시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러면 언론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웹 1.0의 시대에 언론이 포털 사이트로 굉장히 많이 기사의 유통권을 넘겼죠. 그리고 한 2000년대, 2010년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웹 2.0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이때는 이제 개인이 누구나 자기의 얘기를 쓸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쓸 수 있는 어떤 웹 2.0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정말 쌍방향성이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이제 언론이 어떤 굉장히 정보의 생산, 정보의 유통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산이라는 영역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좀 잃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언론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인터넷과 맞먹는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 시대를 언론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하고. 네. 보통 산업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고객 경험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험이나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블룸버그 GPT, 동아일보 챗봇 에스크비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챗봇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GPT나 파이낸셜 타임즈 에스크FT 이런 것들이 다 챗봇이고요. 한겨레 결의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또 비용 절감이라는 이슈가 있죠. 이런 거는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사를 초안을 써주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조선일보의 AI 어시스턴트가 있고, 한국일보의 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서울 경제신문의 AI 프리즘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 지난해하고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이제 쏟아져 나온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디어 쪽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AI를 좀 활용하려는 이제 시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그 제가 했던 프로젝트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지난해 네 개의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챗봇 에스크비즈하고 그다음에 요약 서비스, 번역과 오디오 서비스를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경영 전문지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매거진을 좀 밖에 좀 한 50번 정도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경영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갖다 놓은 이번 호에는 양자 컴퓨팅이 스페셜 리포트 주제인데 이 양자 컴퓨팅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좀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전문성 있고 학술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정보이긴 한데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요. 저도 사실 다 읽지도 못합니다. 메모 나올 때마다 한 달에 2번씩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너무 좋은 정보들이 그냥 이렇게 쌓여서 묻히는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런 거를 챗봇이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23년에 이게 챗 GPT가 나오는 걸 보고 여기에다가 얘를 우리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DBR 전문 챗봇이 되겠구나. 내가 기사를 다 읽어도 얘가 정리해서 나한테 답변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챗봇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를 좀 시연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이 챗봇하고 요약하고 번역 오디오 서비스를 저희 요 밑에 dbr.동아.com에 가시면은 지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접속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우측 상단에 저희 에스크비즈 아이콘이 있습니다. 한번 누르시고요. 네, 회원 가입하셔야지 지금 쓸 수가 있으세요. 회원 가입하면 무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 내놨고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고객 경험 혁신 측면에서 이제 콘텐츠 유통 부문이 있겠죠. 서울경제는 AI 프리즘이라는 서비스를 내놔서 독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인 AI 프리즘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콘텐츠 제작에서 이제 조선일보의 AI 어시스턴트나 한국일보 파일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서울경제의 AI 프리즘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독자의 관심사, 그러니까 독자층을 8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16그룹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16가지 그룹은 너무 헤비했는지 8개를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8가지 사용자 분류를 8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의 사람들이 필요할 만한 뉴스를 골라서 하루에 6개씩 띄워줍니다. 여기 이제 지금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스타트업 종사자 아니면 부동산 투자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서울경제에서는 뭐라고 의미를 부여를 했냐면 뉴스 제공과 소비의 중심을 언론사에서 소비자로 옮기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해놨는데 사실 이것이 이미 다른 기업에서는 다른 산업군에서는 독자, 그러니까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하게 지금 막 도입이 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언론사는요 좀 되게 느립니다. 좀 보수적이고요. 제가 이런 거를 제안을 하더라도 이렇게 할만한데 이렇게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팔짱 끼고 이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시는 입장이신데 서울경제에서 이런 걸 한 것만 해도 좀 대단한 거예요. 이게 또 매일경제도 이제 올해 이런 독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AI 기사 작성 어시스턴트는요. 이것도 국내 언론사 최초의 AI 기사 초안 작성기라고 한 건데 이 본지의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어떤 경제 산업 분야의 기사 5만 건을 학습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스타일북을 또 학습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문사별로 이제 기사 쓰는 것들이 기사의 구조라는 게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 신문사의 어떤 고유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참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그 신문사 기자가 쓰는 글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기사 5만 건의 학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아침 그 보고나 아니면 보도 자료를 넣으면 얘가 기사 초안을 작성해서 기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사를 그냥 하여튼 초안을 누군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한국 사례고요. 외국에서 한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전에 그 챗봇은 이미 여러 군데서 뭐 파이낸셜 타임즈 뭐 등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제일 그 챗봇이 가장 흔하게 지금 도입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한 사례인데 그 BBC의 오리엘 3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상에다가 그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태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그 보통 이제 방송사들이 이런 것들 방송사들이 영상을 잘라가지고 그걸 다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다른 채널로 유통을 하는 그런 류의 어떤 작업을 한 게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튜브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하기 별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그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은 거, 스토리지에 올려놓은 걸 보면은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게 정말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방영이 됐고 이게 누가 나오는 것인데 내용은 뭐뭐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보통 그 방송에 뭐랄까 약간 후킹하는 그런 문구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게 만들잖아요. 그 정도만 이렇게 써서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송 영상을 어딘가 내가 원하는 편집자들이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어느 부분을 좀 찾는데 예컨대 뭐 이재명이 뭐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찾는데 이걸 갖다 찾으려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다가 이제 메타데이터를 그러니까 LLM에 넣어가지고 자동 생성하게 하는 것으로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에 어느 인물이 나왔고 배경은 뭐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자동 생성해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 이게 지금 상용화된 건 아니고 얘네들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로이터 커넥트 6라는 게 있는데 그 로이터는 그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그 외부에다 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려면 좀 잘 잘라가지고 상품성 있게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이터는 이거를 좀 일찍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상에서 추출된 대화하고 뭐 인물이나 뭐 장소 같은 거 자동 태기 가능하고 지금 이게 로이터 커넥트 예시 화면인데 지금 그렇게 지금 멀티모달 모델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영상 자료가 생각보다 되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AI가 생성한 어떤 그 영상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베르덴스 갱이라는 노르웨이의 가장 큰 그 언론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도 한 70년 된 언론사인데 최근에 노르웨이의 범죄자들이라고 하는 다큐에 AI가 생성한 영상을 사용했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지금 AI가 생성한 영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냥 생성한 건 아니고 이 AI한테 비슷한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일어났던 곳의 영상이나 사진을 계속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분위기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뭔가 생성해줘라고 넣었겠죠. 완전히 그 어떤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어떤 영상은 생성하지 않도록 미리 뭔가 작업을 하신 거죠. 이렇게 좀 썼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마포라고 이거는 2022년에 미국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미디어인데 전 블룸버그 기자하고 뭐 뉴욕타임스 기자 만든 그런 매체라고 합니다. 이 세마포의 그 위트니스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영상이 또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그 영상 리포트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그 폭격을 맞은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의 거리를 이제 보여주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제한적으로 살짝 넣었어요. 표현화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영상을 학습을 좀 시켰겠죠.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보완적인 어떤 그 영상을 좀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고, 한국은 이런 영상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건 아직 저희가 본 일이 없고, 예, 아직까지는 예, 구도에는 생성된 영상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 저희 언론산업계가 가지고 그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제는 첫 번째는 이제 그 AI 학습을 위해서 그 뉴스 데이터를 막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어떤 지식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현안이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해결하는 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뉴스 데이터를 AI에 결국 이제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못 주거 안 주거나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얼마를 받아야 제대로 받은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것인지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어떤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구성을 해야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론 산업이라는 게 약간은 좀 보수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뭔가 이중산업, 저희와는 완전히 새로 다른 업계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상품을 구성해서 그 AI 시대의 미디어 산업을 좀 리드해가는 그런 어떤 언론사가 좀 하나쯤 나와야 그걸 따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언론 미디어가 그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언론 미디어의 그 기본적인 그 태도를 조금 입장이랄까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 거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적 경쟁력이 뭐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챗 GPT나 펄플렉스티 대신에 공화일보 에스크비즈를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아니면 유튜브, SNS 채널 이런 데 굉장히 영상 많은데 굳이 언론사 채널 봐야 할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의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나 링크드인이나 어디서 보시죠? 네이버 뭐 여러 가지 보시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그 정보들보다 레거시 미디어가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건 첫 번째 이제 신뢰성과 전문성입니다. 뭐냐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103년 됐습니다. 올해로 103년? 102년인가 됐어요. 1920년에 창간을 했으니까 104년 됐습니다. 104년 동안 축적된 취재와 노하우가, 편집 노하우가 있어요. 이 취재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좀 해보면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전해 들은 얘기는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거 그냥 카더라 통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정보를 그 당사자한테 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중요한 취재원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 사람과 계속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그 관계가 끊어지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원을 잃는 거니까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이 사람과 이제 관계를 잘 가지면서 기사 보도할 것이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받아요. 기자라고 하는 일은 이제 그런 걸 하는 훈련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고 정보를 다루는 데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성을 추구를 하는 측면이 있죠. 저희는 어떤 사회적으로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상업화된 어떤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문을 제기를 하거나 어떤 뭔가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 감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드린 거는요.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지능재단에서 발표를 지난해 한 건데, 여기 보시면 한 10개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인공지능은 뉴스 생산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되며 인간의 관리 및 감독하에 사용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1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에 모든 걸 맡길 수 없으니까 파이널 터치는 무조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생산해낸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그것에 많은 어떤 부분을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언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AI한테 그냥 맡기고 파이널 터치를 사람이 안 하잖아요. 아주 최근에 굉장히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모 방송사에서 글로벌 뉴스 채널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우리는 AI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번역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사를 쓸 때 번역을 막 시키는 거죠, 영어로. 근데 비명계 있잖아요, 비명계. 그러니까 친이재명계가 아닌 사람들을 비명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스크리밍 월드라고 해놨어요. 네, 스크리밍 월드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수방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탄핵품에서 많이 나오죠. 수방사령관이면 이제 영어로는 캐피털 디펜스 커맨더 이 정도로 되겠죠. 근데 이걸 수방사령관을 짧게 줄여서 하니까 내가 AI가 뭐라고 해야냐면 워터 디펜스 커맨더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되면은 그냥 너무 망신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언론은 생각보다 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하나 실수하면은 정말 엄청난 돌멩이가 쏟아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 다 보시면 저 기세로 뭔가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팩트나 이런 것들을 뭔가 저희가 쓰잖아요. 그러면 저 기세로 그냥 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팩트가 중요하고 정제되지 않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관한 한 저희는 아주 제한적인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챗봇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서비스, 이종 업종과의 어떤 협업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계속해서 소비자, 독자와의 어떤 접점을 늘리는 것이 저희의 과제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Q&A 있으실까요?